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방천 회장님,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뵀는데요. 회장님은 워낙 증권가에서 유명하시기 때문에 사실 소개를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1989년에 이제 증권가에 발을 먼저 들어놓으시고 특히 IMF 때 종잣돈 1억 원으로 1년 10개월 만에 156억 원을 번 전설의 투자자 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1999년에 에셋플러스 투자자문을 설립하셨고요. 네, 그렇죠. 2008년 7월에 소수 펀드 원칙, 1등 기업 투자 원칙, 그리고 소통 판매 원칙 이 세 가지를 들고 업계 최초로 펀드를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시는 그런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을 출범하셨고요. 수익률 상당히 꽤 좋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운용사 중에서 주식형 펀드 수익률 34.5%로 1위를 차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운용하는 자산은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맞습니다. 돈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강방천 회장님하고 함께 강방천의 성공 투자법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좀 책을 하나 내셨어요. 강방천의 관점이라고 제가 한권 네, 그렇습니다. 샀는데 이 책에서 좀 투자법을 좀 소개를 많이 해주셨던데 저희가 직접 듣고 한번 투자법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이 1등 기업 투자 원칙 이거를 지금 내세우시잖아요. 근데 1등 기업만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2등, 3등 기업도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한 점입니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처럼 복잡한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많은 변수들이 입력돼서 네.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동해서 또는 가격을 만드는 힘으로 그리고 이제 그 복잡한 가격으로 매일 나오잖아요. 네. 매일이 아니고 시시각각 네. 나오죠. 주가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복잡계를 이제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영원히 그런 속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 네.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관점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관점 싸움에서 첫 번째가 네. 그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하죠. 네. 각자 이제 좋은 기업에 대한 그 뭐죠? 또 그 관점이 잣대는 또 다를 수가 수가 있겠죠. 있겠죠. 예. 제가 보는 이제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1등 기업 투자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투자하게 되면 그 불안한 투자, 잠 못 자는 투자, 그렇죠. 예. 막 그 주가 안 보면 막 예. 그 뭐죠? 부들부들 떠는 투자. 네. 이런 것은 결국은 그 관점 속에서 휩쓸려 버리는. 그 아주 좋은 주식 갖고 있다가도 1등 기업이라는 논리를 모르게 되면 그냥 팔고 나와요. 아주 떨어질 때. 네. 사실 시장이 아주 어려울 때는 같이 떨어지거든요. 가격은. 모든 기업들이 같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죠. 예.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 프라이스가. 근데 결국은 이 프라이스는 가치가 만들어내거든요. 예. 저희 믿음은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 가격 프라이스는 대관절 뭐가 만들까라는 본질적 질문 속에서 예. 그 답은 저는 가치가 가격을 만든다. 또는 가치만이 가격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모든 가격은 떨어지지만은 이런 떨어진 가격 속에서 어떤 가치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해본다면 그중 키워드는 이제 1등급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시장이 좋을 때는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꼴등이 다 같이 올라요. 그때는 뭐 1등 기업 사실 이제 시험 문제가 아주 쉬울 때는 아주 공부 못한 친구도 그렇죠. 잘 맞히잖아요. 근데 진정 1등, 진정 공부 잘한 친구는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사실 잘 변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세계에 있어서도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 시장이 어려울 때, 예. 그래 모든 가격이 떨어질 때, 예. 그때 이제 변별이 되는데 그때 1등 기업의 보석 같은 존재가 나오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울 때는 막 그 뭐죠? 그 서로 시장을 두고 싸워요. 싸우죠. 네. 싸운다는 의미는 같은 시장, 뭐 반도체든 뭐 소비재든 어떤 사람이든 시장이 어려우게 되면 네. 시장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서로 이제 그 시장 같은 주어진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제 원가 경쟁이 있는 회사, 다른 회사보다 원가가 싸게 만들 제조 능력이라든가 또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가 결국은 마지막 살아남는다. 그런 사이에서 주가는 같이 떨어지지만은 1등 기업은 다른 2, 3등 기업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더 가치를 만들어내죠. 이런 더 가치를 만드는 게 전국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이제 평온해질 때는 또 평온 전에 이미 1등 기업의 주가는 이제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질서가 저는 영원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그런 원칙은 이제 통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1등 기업은 1등 기업 투자 원칙은 저는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 통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항상 1등 기업을 얘기하고 다만 어떤 게 1등이요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마다 또 다 달라요. 제가 말하는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1등일 수도 사실 있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 업종마다 또 1등이 다 다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저 회장님 지금 책에서는 한 11개 관점으로 해가지고 뭐 1등 기업을 찾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거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일반 투자자가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이 볼 때 이거를 1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주식이 되게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주식은 그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사서 사고 파는 그런 원익 게임의 수단이 아니고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되는 동반자 티켓이라는 전제 속에서 항상 대하라라는 게 저희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식을 사놓고도 자기가 어떤 기업의 주주인지도 모르고 주주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 회사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내용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할 때 어떤 섹터가 좋다. 뭐죠? 배터리가 좋다. 뭐 바이오가 좋다. 그런 그 섹터적 관점보다는 그냥 주식을 유가증권보다는 기업의 주주가 되는 동반자 티켓이 본다는 관점이 더 중요하고 어떤 섹터가 좋아요라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기업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게 좋겠다는 관점에서 저는 11개의 좋은 산업이 아니고 11개의 좋은 기업을 얘기했죠. 좋은 기업이에요. 어떤 게 좋은 기업일까라는 얘기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첫째 어떤 섹터 관계없이 이런 기업이면 좋지 않을까? 고객이 떠날 수 없다면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격을 올려도 새로운 포트폴리오 제품을 당신한테 줘도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그걸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또는 어떤 기업이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수요하는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구조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예스라고 답을 한다면 그 기업은 자기의 그 뭐죠? 소중한 포트폴리오에 하나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속에서 최근 뭐 3, 4세 우리 주목을 받았던 카카오가 그런 유의 하나이죠. 사실은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해서 가치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고객이 안 떠나니까 모든 걸 하잖아요. 고객이 안 떠나니까 뭐 택시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안 한 게 없잖아요. 은행도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객이 떠나지 못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카오의 사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애플도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이어폰 요즘 이어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든다니까 떠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주식 그 기업이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이 됐을 때 이 고객이 쉽게 떠날 수 없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좋은 기업의 어떤 캐테고리로 보는 거죠. 제일 먼저 제품과 서비스 고객들이 떠날 수 없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무조건 사 모아라. 주식도 사 모으는 주식이 있고
그 샀다가 파는 주식이 있어요. 저는 회사를 이제 그 A형 기업, B형 기업, C형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A형 기업은 계속 사모으는 주식. 이런 게 이제 제가 말하는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면 가격 관계없이 사모아라. 다만 B형 기업은 사이클이 있는 기업. 이거 B형 기업이에요. 많이 오르면 팔고 많이 떨어지면 사는 기업군이 B형 기업이고 C형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훼손되는 기업. 새로운 대체지가 등장한다든가 새로운 경쟁자한테 비교 여린 기업으로 전락됐을 때 C형 기업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속에서 지금은 A형 기업 중에 하나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은 A형 기업으로 좀 주목을 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관찰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 되면 고객이 더 좋아하고 고객이 그런 고객을 더 데리고 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이제 거래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서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막 온갖 군데서 거래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래소를 하다 보면 어떤 거래소는 종목 어떤 그 암호화폐는 거래 안 되고 이 거래소 보니까 더 많은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불편하니까 여기로 오죠. 여기로 오면은 또 다른 그 화폐 또는 상품들이 이 거래소에 또 오게 되고 그래서 고객이 늘면 또 그 상품이 늘고 뭐 쿠팡도 그런 유의 주식이죠. 그래서 혼자 생각해서 고객이 늘면 고객이 스스로 공급자가 늘고 또 고객이 더 좋아서 또 들어오고 하는 고객이 늘면 고객이 더 좋아하고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고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기업이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라고 봐요. 사실 거꾸로 말하면 고객이 늘면 고객이 싫어하는 기업도 있죠. 하나의 사례가 이제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줄 서 있잖아요. 고객이 늘면 그래서 헬스클럽 주인 되면 항상 늘 고치할 것 같아. 고객이 늘어야지 돈이 되는데. 적정한 수를 유지해야 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반대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고객이 거의 이제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객이 늘 쌓이는 기업, 쌓이는 것. 지금 현재 연금 시장과 우리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거치식으로 운용을 하는 돈이 1조, 2조, 2조인 운용사하고 거치식으로 그러니까 원샷으로 지금 현재 있는 하나의 B랑 운용사는 연금으로 2조를 가지고 있어요. 운용자산을. 그러면 A형 운용사는 고객이 뭐 2조에 더 늘지 안 늘지는 모르겠잖아요. 근데 B란 운용사는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은 매월 월급 나올 때마다 연금이 쌓일 때마다 돈이 늘잖아요.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계속 쌓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전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아마도 그 전기차 같은 경우가 각 나라의 보조 정책 또는 전기차에 대한 효용의 증가 때문에 또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 속에서 전기차들은 치열한 싸움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충전소 인프라 같은 경우 계속 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고객을 계속 쌓아가는 회사라는 회사는 이제 이게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속에서 저는 이제 기업을 보고 있죠. 그래서 첫째 뭐 11개의 캐테고리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구조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 두 번째로는 고객이 늘면 고객이 더 좋아하고 그래서 고객이 늘고 그래서 고객이 더 좋아하고 그런 그 회사. 또 하나는 고객을 누적적으로 쌓아가는 회사.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임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 저는 어떤 그 상황에서도 계속 사 모으기만 하면 된다. 그런 주식은. 그런 주식도 이제 사 모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초보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아까 B형 주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B형 주식. 사이클 타서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뭐 그런 주식인데 그렇죠. 이런 주식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도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택하는 방식은 자, 우리가 그 주주가 된다는 것,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산업 속에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산업이 없어졌을 때 그 산업 그러니까 산업이란 게 사실 이제 이 산업이 좋은 기업은 산업의 크기 큰 산업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 산업의 기울기값 성장성이 있는 산업의 크기 첫째. 두 번째 산업의 성장성. 세 번째는 그 산업에서 기업의 통제력. 그 산업의 통제력이죠. 통제력이 어떤 특정 기업이면서 이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가 있고 그 산업의 주동자가 되지 못하고 통제 못하는 힘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 통제력은 세 가지 통제력이에요.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네. 모델의 그 포트폴리오 통제력, 가격의 통제력, 제품 판매 가격. 세 번째는 비용의 통제력이겠죠. 예. 이제 이런 속에서 저는 기업을 이제 더 탐색하는데 그런 속에서 어떨 때 판다고 저는 생각할 때는 이 산업 자체가 서서히 다른 산업, 다른 제품과 서비스 등장 때문에 사라질 운명이 있는 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네.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기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떠나야 되겠죠. 점점 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산업의 대체제가 등장했을 음.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대체제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A형 기업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중요한 타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산업의 그 통제권을 서서히 잃을 때, 예. 그러니까 새로운 막 그 생산 설비,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산업은 그대로 있지만은 예. 그런 기업들이 등장해서 자기 지위를 좀 잃을 때, 예.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진다 할까요? 그런 그 회사 일 것 같으면 이제 팔고, 세 번째로 너무 이제 비쌀 때, 많이 올랐을 때, 이런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주식을 싸다 비싸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회장님 이제 그 주식의 가치 평가 도구로 KPER 그렇죠. 뭐 이걸 드신단 말이에요. 예. 요게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특히 그 이익의 질 그렇죠. 이걸 되게 강조하시는데 요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 저는 이제 모든 경제제의 가격,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예. 부동산은 가격은 빌딩 가격은 부동산의 가격. 예. 이 가격이라는 것은 뭐가 만들까? 늘 제가 이제 가치가 만든다라고 얘기해 왔고요. 예.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를 저는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이익. 수익력이죠. 예. 부동산으로만 임대 수익, 네. 채권으로 하면 채권 이자, 주식으로 하면 기업의 이익, 주주이목. 그 이익에 부여할 프리미엄률. 이것을 안다면 그거 곱하면은 가격이 나와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기존 전통적인 방식은 이익에 중점을 뒀어요. 프라이스는 PER, 그러니까 그 이익에 부여할 프리미엄률을 PER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PER은 주어진 변수다. 그래서 이익 추정에 많은 추정하자. 함수를 했죠. 그렇죠. 그동안 그게 이제 과거 2008년 이전의 역사.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이전의 역사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주주 이익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역사였다면 2008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익보다는 이 재무제표, 그러니까 계량적 이익보다는 그 이익의 퀄리티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주가, 모든 경제적인 가격은 그 빌딩이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것이 만드는 산출 수익력과 수익력이 부여받을 PER이 곱셈값인데 과거에는 이 이익의 추정을 했다면 2008년 이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PER이 더 중요한 세월로 바뀌어버렸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익 1억이라 하더라도 또는 1조를 하더라도 가격이 똑같냐 다르거든요. 어떤 회사가 PER을 10 받으면 10조가 되는 거고 시가총액 또는 가격이 같은 1조에도 이 회사의 PER을 누군가가 아니야 10이 아니야 30이야 라고 얘기하면 3조가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우리가 주목하는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 회사에는 PER를 5를 주고 프리미엄을 5를 주고 이 회사는 30을 줄까 50을 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네 가지의 그 기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익이 이익보다 더 지속 가능해. 지속 가능. 지속성이 문제이죠. 지속 가능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덜 지속 가능한 이익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기업 11개도 그런 속에서 11개, 이 11개의 유형은 아마도 이러한 이익의 퀄리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저는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익의 지속성이고 두 번째로는 이익이 똑같이 지속 가능해요. 1조 똑같이 1조씩 나고 그리고 두 개 다 똑같이 한 10년, 20년 갈 것 같아요. 이익이.
하지만은 가는 과정에서 이게 변동성이 A란 기업이 세고 왔다 갔다 하고 B란 기업은 변동성이 별로 없는. 안정적이다. 그러면 예. 뭐를 원할까? B란 기업을 안정적인 원할까? 걸 원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변동성, 비변동성이죠. 세 번째는 이게 예측 가능성. 예. 두 개 다 갈라.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고 변동성도 거의 동일한데 그러면 A란 기업과 B란 기업 봤을 때 예. A란 기업이 예측 가능성이 더 낮다. B란 기업 비즈니스 모델보다 하면 A란 기업에 PR을 더 많이 주지 않겠어. 합리적이라면.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게 확장 가능성이죠. 예. 현재 A란 기업, B란 기업 이익이 똑같이 1조인데 A란 기업은 10년 후에 이익이 100조 될 수 있는데 B란 거 보니까 늘어봤자 2조일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은 A란 기업이 높은 점수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게 확장 가능성이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게 지속성과 이게 예측 가능성, 이게 비변동성 측면에서 어떤 수익력의 프리미엄을 준다고 생각했을 경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국채예요. 만약에 미국 국채 20년짜리 30년짜리 있다면 30년 동안 지속 가능하고 30년 예측 가능하고 30년 비변동적이죠. 그럼 국채 사야죠. 근데 왜 국채를 안 사고 테슬라를 살까? 이게 확장성의 믿음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본질적 그 차이점은 주권 자본, 주식 자본의 가장 중요한 매력은 이게 확장성, 즉 꾸미는 것, 또 혁신가에 대한 도전 정신에 대한 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첫 정리하자면 모든 경제적인 가격은 수익력에 그 수익력이 부여받을 프리미엄 PER의 곱셈값에서 결정이 되는데 종속적으로 과거 2008년 이전에는 수익력의 결정 방식이 더 중요했다면 2008년 이후에는 오히려 프리미엄률 이게 확장 가능성이 너무 넓어졌어요. 왜냐 제가 요거스 등장이 저는 그걸 가능하겠다. 바로 플랫폼 기업의 등장. 저는 이제 네 번째 생산 요소를 정의하는데 과거 3대 생산 요소가 사람, 땅, 그 자본 이 3대 생산 요소를 중심으로 회계학이 존재했고 기업이 존재했고 이 세 개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아웃풋 밸류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있는 활용만 하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이 생산 요소 저는 이걸 네 번째 생산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번째 생산 요소가 완전히 뒤바꿔 놨다. 재무제표보다는 미래의 재무제표를 좋게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로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이게 확장성을 과거에는 뭐 제조업 기반일 때는 이게 확장성이 커봤자 나쁘봤자 한 5배, 4배 정도였다면 이 플랫폼 기업이 이 플랫폼이란 생산 요소 등장하면서 이 확장 가능성을 100배, 1000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2008년 이후에 등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PBR이 중요하지 않아 버리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게 수익력보다는 PER이 더 중요하고 PER 중에서도 PER이 결정 변수 네 가지 중에서도 이게 확장성이 주목하는 것은 국채와 다를 수 있는 독특한 주주자본의 특성값 측면에서 확장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2008년 이후에 등장했던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등장이 이게 확장성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앞으로도 더 주목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일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구체적인 종목 얘기는 기업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어떤 힌트를 좀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강방천 대표님과 함께 강방천의 성공 투자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관점의 얘기고 주식 투자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 늘 관점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얘기 중에 카피보다는 의심, 저희 말이 맞는지 틀린지 상식선에서 의심하면서 그 말이 맞다면 본인의 관점으로 녹여서 시장에 또는 주식과 대하는 게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머니머니에서 이제 들으시고 하여튼 자기와의 관점으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